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 방위비 13조 원 내야 엄포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지금 미국 대선 후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은 머니머신이니까 한미 방위비 13조 원 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얼마 내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거 2026년에 얼마 내기로 했느냐? 1조 5,192억 원을 내기로 했어요. 근데 13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배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한 9배쯤 되더라라는 겁니다. 한국을 뭘로 아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어제 이미 미 대선 사전투표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2대2 여야 텃밭 지켰다. 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내일 이 시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2대2 서울시 교육감 말고요. 이제 지역 기초단체장을 뽑는 4곳의 선거에서 국민의힘 2곳, 민주당 2곳, 여야 텃밭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텃밭 인천 강화, 부산 금정, 민주당 텃밭 전남 영광, 곡성 각각 2개씩 갖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야로 볼 일이냐? 다들 이번 재보선 지역으로 따지면 사실 4개 지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니 재보선인데 왜 주목을 하느냐? 주목했던 이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2대2 무승부 한동훈, 이재명 텃밭 지켰다. 여야가 텃밭을 지킨 거 맞는데 여야보다도 한동훈, 이재명이 사실상 주인공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각자 진영에서 지금 대선 주자로 얘기가 되는 두 사람인 거죠. 두 사람이 다 지금 둘 2대2로 갖고 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해석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그래서 저희가 선거가 끝나면 항상 등장하는 게 있죠. 뭐냐? 손익계산서입니다. 요 얘기를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야,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번에 발의하면 3번째 발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 3번째 발의를 하는데 오늘 발의를 한다. 근데 바뀐 게 있다. 2번째랑 뭐냐? 혐의가 2번째는 8개였었는데 이번에 13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혐의는 이른바 명태균 의혹으로 얘기하는 명태균 발 의혹들이 추가로 혐의로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제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국민일보입니다. 북러시아의 10,000명 파병 사실상 참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이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10,000명의 인력을 보냈다. 군대 공장에다 투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공장에 10,000명? 그럼 파병이야? 엄밀히 말하면 파견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10,000명 중에서 군대에 간 인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군에 얼마나 갔느냐? 3,000명이 갔다. 3,000명이 가서 부대가 따로 신설이 돼서 소총도 지급받고요. 서부 이 접경지, 이 가장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교전이 실제 이루어지는 접경지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네, 얼마 전 러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여기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사실상 이렇게 파병한 거 아니야. 이거 참전 아니냐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얘기입니다. 근데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뭐가 중요하다고 또 이렇게 조간에 다 일면으로 이렇게 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도 한반도에 군사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목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경단녀의 상징 M커브가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을 경단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 M 커브, 이 여성의 이 고용률을 좀 보면은 그동안 20대 때는 좀 높다가요. 30대 때 좀 뚝 떨어지고 애 좀 키우고 40대, 50대 올라가다가 60대 때 다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M자형인데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68%로 40대와 50대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 가운데 1위가 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라는 거죠. 30대 여성 고용률이 1위라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건 육아휴직 등 각종 지원책이 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더불어서 요즘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비혼주의자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또 늘어났다. 이런 모든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오, 이거 북한인데 맞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한 사진 한 장입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싶은데 지금 굉장히 많은 젊은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북적북적 모여서 뭘 쓰고 있죠. 근데 뭘 쓰고 있느냐? 뭘 쓰나 봤더니 이게 입대 탄원서, 복대 탄원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남측이 무인기를 보냈어? 이거 참을 수 없어. 복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입대 탄원서를 쓴다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 입대할 거면 지원서를 쓰면 되지. 왜 탄원서를 쓰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눈길 가는 기사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19분 빨라진 퇴근.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KB국민카드가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 5개 주요 업무지구에 대해서 이 카드를 쓰면 다 이 흔적이 남죠. 이동 동선이 나옵니다. 봤더니 업무지구에서 지하철을 타는 시각이 19분 빨라졌더라. 퇴근 시각에 19분 더 빨리 퇴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 뭐 요즘에 뭐 52시간제도 들어오고 주 5일제도 성착이 되고 뭐 겸사겸사 그런 영향 아니겠어? 근데 궁금한 건 그럼 빨리 퇴근해서 뭘 하냐는 거죠. 뭘 하냐? 여길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빨라진 직장인 회식보다 여가 활동을 택했다. 조사 결과 올해 저녁 시간 먹거리 업종의 월 이용금이 월 12만 7천 원, 2019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월 이용 건수는 4.7건으로 8% 줄었다. 물가가 오르면서 돈은 더 많이 썼을 수 있긴 한데 건수가 줄었다는 건 회식을 그만큼 한 횟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더불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여가 활동 관련 1인당 월 평균 이용 금액을 보면 2019년이랑 비교했을 때 증가했습니다. 이용 건수도 2.1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 일찍 퇴근하고 회식하지 않고 빨리빨리 집에 가고 여가 시간을 따로 좀 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돌풍은 없었다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안방 지켜낸 국힘 민주, 한동훈 이재명 체면치레입니다. 네, 일단 각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텃밭 안방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이거는 좀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이 재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일단 부산 금정 국힘 윤희련 후보, 그리고 인천 강화 국힘 박용철 후보, 그리고 전남 영광 장세일 후보, 그리고 전남 곡성의 조상래 후보가 이젠 당선인이죠. 네, 이젠 당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힘들, 민주들 둘씩 승리했다라는 거죠. 네, 지역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김진욱 대변인님, 2대2 예상하셨습니까? 뭐 사실상 저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두 분이 모두 다가 웃는 이례적인 풍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 최대의 격전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부산 금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건
어떤 야권의 심판, 2조 심판론 지난 4월 총선에서 나왔던 2조 심판론 같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을 본인에게 그 힘을 좀 몰아주면 해낼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 새로운 선거 전략을 좀 펼쳤고 네. 그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 심판론으로 가게 되면 이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결국은 부산 금정을 지켜낸 그런 상황들이 한동훈 대표를 웃게 했고요. 또 그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국 혁신당하고 진보당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초반에 조금 고전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하고 또 영광에서 그 민주당의 조직력이 좀 빛을 좀 발하면서 이 지역도 결국은 이제 좀 신승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낙승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영광에서도 민주당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 대표 모두가 오늘 얼굴에 좀 미소를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승리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례적으로 보통 선거에선 여당이 웃든지 야당이 웃든지 둘 중에 한쪽만 웃었는데 요번엔 둘 다 웃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번 이 2대2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 리더십 증명, 이 호남 굳히기, 차기 대권가도 힘받았다. 두 사람 다 명실공히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는 사람들이죠. 대권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권가도 걸어가던 대권가도 사실 가던 길을 못 가게 되면은 기사예요. 근데 가던 길 계속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던 길 계속 가는데 기사를 왜 쓴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던 길 못 가게 될 줄 알았는데 계속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일보가 이렇게 지금 쓴 겁니다. 특히나 이번 재보선 결과를 두고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인물이 있죠. 누구냐?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낙동강 전선 생환한 한동훈, 국민 뜻대로 정부 여당 쇄신 이끌 것. 네. 어제 이 재보궐선거 결과 두 곳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이 승리가 확정이 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창근 위원님, 여기서 말한 국민의 뜻대로 뜻이 뭡니까? 뭐 이번 재보궐선거 때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줄기차게 얘기한 부분이죠. 네.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 뜻대로 하겠다고 했고 그것은 뭐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이번 선거에 굉장히 패배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 이렇게 전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윤계의 견제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보궐선거의 사실 승리죠. 승리를 토대로 국민 뜻대로 그 얘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침도 국민들의 시각에 맞게 국민들이 납득하는 방향대로 당에서는 끌고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사실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무엇보다도 투표율에 좀 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친윤계가 견제를 했지만 국민 당원들 63%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 검정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고 김재훈 구청장이 얻었던 득표가 62%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사실 56%밖에 못 얻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재보궐선거 때는 부산 검정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처럼 61% 차이가 1%밖에 나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준 만큼 아하. 한동훈 대표는 63%에도 주목하지만 그 61%의 득표율에도 아마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더욱 국민 시각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단순히 이겼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겼느냐. 이긴 성적표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 열어봤더니 투표율이
지난 전당대회 때 63%로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도 친한 친윤 이런 갈등 국면에서 63%였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실과 용산과 어쨌거나 갈등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61%라는 금천구청장의 어떤 득표가 확인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만큼 확실한 힘을 얻었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뜻대로 쇄신하겠다의 국민 뜻은 아마도 김 여사를 포함한 얘기들이 아니겠냐 말씀하셨죠. 그럼 앞서서 한 대표 김 여사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보이치모토 사건 있잖아요. 그 불기소에 무게가 두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 한 일주일 새에 굉장히 센 발언들을 쭉쭉쭉 수위를 높여가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김 여사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발언들 결국 이번 선거 결과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이 쇄신할 기회를 줬다. 김 여사 해법 요구 수위 높일 듯. 이렇게 힘받은 한동훈 대표 더 수위 높은 김 여사 해법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동아일보 오면의 지금 제목입니다. 근데 성재준 의원님, 사실 김 여사 관련해서 더 요구 수위를 높일 거다. 근데 독대 날짜가 대략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일 거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독대 전에 공개적으로 더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올까요? 아니 이미 선거가 끝난 그 당일 저녁에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월요일이 되기 전에도 또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제 독대보다도 면담이라는 또 표현을 또 쓰고 있어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적인 눈높이에 아직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거 결과를 보면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제 그 11월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적인 선택을 받았지만 네. 이후에도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반쪽짜리 승리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체면치레라고 하는 지금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체면을 또 국인 쪽도 동시에 쌤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런 그 승리,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전당대회 때 63% 득표였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61% 득표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보수파 쪽에 있는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심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일단 보인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봤을 때 용산에 대한 어떤 기대심은 좀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승리에 대한 어떤 그 용산 쪽의 입장 변화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진보당보다도 좀 밀리는 그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여야 모두가 좀 조국 혁신당의 케이스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조국 혁신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민생을 위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은 딱히 없었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오히려 그 난을 거절하고 이런 모습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야 모두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야 둘 다 웃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완벽한 승리로 볼 수 있느냐. 체면치레라는 말이 좀 적당한 단어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할 거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행보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최고위원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또 끝나고 본인이 직접 얘기는 안 해도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좀 더 수위 높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사실
이전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로 쭉 자꾸 이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선거용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선거 끝났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땐 한동훈 대표 이제 더 이상 김 여사에 대해서 각 안 세울 거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좀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런 발언의 수위는 바로 낮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거 전략상 했던 발언이다라고 보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런 전략들이 어느 정도로 먹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여권에서 완벽한 동상이몽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서 뭐 부산이라든지 강화를 지켜낸 것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선거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용산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용산의 생각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용산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지적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선방을 했다라기보다는 용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통적인 텃밭, 전통적인 보수의 지지자들은 결국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지지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선방하는 중인데 한동훈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부각한다라고 한다면 야권에, 그러니까 야당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저는 공고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독대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도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서로 간의 이 동상이몽 속에서 시각차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도 저는 커졌다고 봅니다. 요것도 사실 짚고 가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이긴 게 한 대표가 잘해서 한 거냐. 용산의 생각에서는 한 대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 여당을 지지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 다 지지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비판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러면 결국 친한과 친유는 동상이몽일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아까 얘기 중에 지금 독대가 실제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주말 상황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 대표에 대해서 이 선거가 어떠냐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두 곳을 지금 이겼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실까요? 금정 지킨 한 리더십 탄력, 영광 품은 이 야 적자 입증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같이 볼까요? 네, 민심 받들어 민생 회복에 정진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번 재보궐선거 민심을 받들어서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 삶을 지키는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기사의 제목이 이거죠. 영광 품은 이 야 적자 입증입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이재명 대표,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인정을 받은 거냐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야당의 적자임이 입증이 됐다라는 게 제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밖에 없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달에 이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치러진 재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이번 선거의 결과로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서의 승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지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호남 그 곡성은 좀 비교적 안정적인 승리를 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평가가 초반부터 나왔지만 네. 영광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기서 한 달 살이를 한다고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총력을 다 쏟은 지역이었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 밀착형 선거 전략을 펼치면서 사실 3파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고 선거 막판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패한다면 물론 영광의 직전에 있었던 그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주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승리를 거둔 것은 결국은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는 유일한 이 정권 이 교체 또는 정권 심판에 어떤 적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에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 전남 곡성, 전남 영광입니다. 명실공히 두 곳 다 호남이기 때문에 두 곳을 이겼다는 거, 이건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서도 품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다, 네, 아까 뭐 표현 중에 이례적으로 둘 다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둘 다 웃은 좀 이례적인 재보궐선거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모두가 해피한 선거였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국당 돌풍은 결국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분명 이 조국당, 이 영광, 곡성 다 후보를 냈습니다. 근데 이긴 곳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당 전체가 사실상 거의 올인을 했었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조국 대표도 제가 알기로 이번에 내려와서 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아마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른바 나비 효과의 출발점입니다. 나비 효과, 날갯짓을 영광에서 장현 후보가 당선이 되는 순간 호남 전체에 태풍이 불 것입니다. 자식은 장남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자식 한 명 있는 것보다 둘 있는 게 낫습니다. 영광에서도 호남에서도 자식 하나 있는 것보다 둘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자식 하나보다 둘이 낫지 않습니까? 영광 주민들, 네, 지금 하나보다 둘이 나으니까 저희 좀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영광 주민들이 있던 하나만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판단을 지금 내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사실상 조국당 입장에서는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다 총출동해서 내려가서 월세살이를 했거든요. 그것도 두 곳 다. 근데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 특검법도 사실 표결을 못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패배일 겁니다. 아쉬운 조국 대표도 굉장히 또 공을 많이 들였고 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지난 총선 때 굉장히 또 돌풍을 일으켰고 또 비례정당으로서 12석이나 확보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비례정당으로서의 한계를 탈피하고 또 지역구에서의 어떤 좀 정치인을 또 키워내는 그런 면모를 보여서 이번에 전국정당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신생 정당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지역에서는 이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선거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그런 조직력에서 당연히 민주당에게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또 바로 앞에 또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마주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또 다시 또 지역에서의 텃밭을 또 일구는 그런 과정,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럼 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장 변호사님. 사실 총선 때 뭐 조민비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례로 굉장히 많이 호남에서 조국당을 뽑았거든요. 근데 총선 때는 조국당이었는데 왜 이번 재보궐은 민주당이었냐? 그때도 조직력, 이때도 조직력이면 그때도 통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찍지만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렇게 투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4월 총선에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부분을 또 야권에서 굉장히 내세우던 중이었고 결국 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빠르게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기치로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투표는 결국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더라도 비례대표만큼은 조국혁신당에게 투표를
발표를 해서 정권 심판을 좀 더 강하게 해보겠다 이런 또 유권자들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역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네. 조직력의 한계가 분명히 조국혁신당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또 호남의 적자, 결국 호남의 리더가 누구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호남에 계신 유권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지금같이 또 시국이 엄중하고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책무가 민주당에게 막중하게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리더십이 분산되는 것을 호남 또 민심이나 호남 유권자분들께서 집단 지성으로 막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리더십이 분산되는 상황을 호남 민심은 원치 않았다. 그게 투표 결과로 드러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게. 다음 기사 볼까요? 영광 못 얻은 조국, 진보당에도 밀렸다라는 겁니다. 네. 영광 투표율을 좀 같이 볼까요? 네. 당선은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2등이 누구였느냐? 2등이 진보당 이석하 후보예요. 장세일 후보가 41.08 당선인이죠. 장당선인이 41.08, 그리고 2등이 이석하 후보가 30.72,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26.56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창근 위원님, 민주당에는 뭐 조국당이 질 수 있어요. 근데 진보당에도 밀렸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미 뭐 선거 전에 저는 조국의 한계를 보일 것이다 예측을 했는 것처럼 조국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선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국당이 지난 총선 때는 지민 비조라는 그러한 또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비록 표를 얻었지만 이번 선거는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당도 그렇고 다 모두가 총력 집결하는 선거였어요. 하지만 조국의 한계라는 게 이미 호남에서도 조국 대표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민주당 후보에서 탈퇴해서 조국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네. 선거 과정에서 과연 조국 대표가 보여준 그런 유세가 유권자들한테는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던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가 오는데 네. 우산을 씌워준다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자신은 농사일을 한다고 해서 갔지만 그게 진보당에서 했던 거와 차별이 되거든요. 진보당에 봤을 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간 부분이냐, 네. 조국혁신당은 정말 갑자기 온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조국의 한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승리는 했지만 네. 절반의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득표율도 나와 있지만 사실 영광 같은 경우는 과거 선거도 쭉 보면은 네. 민주당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하지만 이번에도 41%라는 거는 진보당도 약진했고 조국당도 약진했지만 정말 이재명의 지도력에 리더십에 모두 표를 모아준다면은 득표율이 더 나왔어야 되죠. 하지만 한계를 보였고, 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스로 50%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절반의 성공, 조국 대표는 여실 없는 조국의 한계를 보여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창근 위원님 말씀은 한동훈 대표는 부산 근병에서 61%,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41% 영광지역이 뭐 그렇다고 하지만 많이 못 받았는데 조국당은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거는 김진욱 대변인님 얘기도 살짝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조국혁신당의 당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아침에 이제 조국 대표가 내놓은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짧게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혁신호를 수리하고 보강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좀 전에 이창근 의원님 말씀에 거의 뭐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그 조국 대표의 한계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후보의 한계가 조금 더 컸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 후보가 그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 진보당의 지역 밀착형 선거 운동,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를 좀 발휘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조국 혁신당이 조금 이 진보당이 이 선전하면 할수록 조국 혁신당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 표가 진보당 쪽으로 분산된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조국 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조금은 지역에 밀착하는 그런 형식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 조국혁신당의 어떤 한계를 좀 보여준 선거였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가 내놓은 입장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희가 부족했고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말씀을 경청해서 높이 받들겠다라는 조국 대표의 입장이 나왔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책 잡힐 일 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김 여사와 문자 2,000장 넘게 있다. 따옴표가 붙었죠. 네, 누가 한 얘기냐? 맞습니다. 짐작하시는 그분, 이분이 한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아직 멀었어요. 그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외국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아니 사적 통화라며 그럼 공적 통화를 해야지.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내일. 네, 명태균 씨의 얘기입니다. 직접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뭐 사적 통화라고? 그러면 공적 통화를 내가 한번 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사 말고 그럼 대통령이랑 얘기한 걸 내가 한번 까봐. 체리 따봉 뭐 이런 거 따 내가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얘기한 게 공적 대화 그리고 대통령이랑 얘기한 걸 공개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성재준 의원님 실체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부터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이제 그 좀 일각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아까 이제 얘기한 거는 이번에 공개된 이른바 그 오빠와 관련된 카톡 그게 에피타이저도 안 된다라는 건데 이미 충분히 배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에피타이저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 지금 뭐 2,000장이나 있다, 뭐 200장이나 있다라니까 또 좀 걱정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애당초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카톡이 공개가 됐던 배경이 김재현 최고랑 명태균 씨 두 사람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저게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는 저 카톡이 공개되고 난 뒤에 사실상 지금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방송이 예정이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취소가 됐더라고요. 어떤 방송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원래 그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멈추시라고 한다면 가라고 하면 멈추는 약간 그런 분인데 계속해가지고 주변에서 이거는 뭔가 조금 전향적으로 이렇게 홍 시장이 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고소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일각에서는 실체가 없는 그냥 좀 허풍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네. 김재현 최고의 모습이나 홍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던 게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명을 내놨을 때 같은 경우는 김종인 이제 그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그 주장이 논파되다시피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사적인 대화다. 그리고 네. 오빠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반응을 저희가 들은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의.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벌써부터 체리 따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체리 따봉은 응원해주는 그런 이모티콘인데 이게 공포의 따봉이 되지는 않을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대통령실에서도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갈수록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 조금씩 오늘은 이 얘기, 내일은 이 얘기, 오늘은 이 언론, 내일은 저 언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내일은 뭐 다른 걸 한번 공개해야겠네. 공적 대화를 공개해야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해석 좀 해주시죠. 저게 이제 명태균 씨가 카카오톡 저 밑에 이제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위에 그 뇌관이 이제 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불이 언제 붙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처음에 이렇게 그 언론에 대두된 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공천 개입의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벌써 한 40여일 전에, 한 달도 전에 문제가 됐을 때 그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되게 의아스럽기까지 한데 지금 급기야 어제 명태균 씨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 그래서 내가 문자까지 남겼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2번 만났다 하는 거 한 번 하고요. 그것도 바로 바로 뭐 오후에 그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가 공개되니까 바로 1시간 만에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뭐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 나오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방송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오는 건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없으면 입장 안 나오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이 그 대응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명태균 씨가 하나씩 던질 때마다 반응할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태균 씨의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입장을 내겠다? 이것도 잘못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려는 거냐, 뭔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이 얘기를 두고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하셨죠. 실제로 명태균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멍청한 피하 구별도 못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수 패널이신 이창근 의원님. 네. 물론 뭐 여기서 말하는 보수 패널은 이 의원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피하 구별도 못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 공격하지 마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서 피하 구별 못하라는 얘기는 나 네 편이야. 우리가 같은 편이고 적은 적이야. 뭐 용산이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보이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명태균 씨도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자신이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9월 1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용산이나 다른 보수 패널이 의원일 수도 있고 전직 의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반응할 때마다 본인의 적극적인 반응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보수 패널이 하는 얘기가 물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내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본인이 또 말이 꼬이는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론 조작 같은 경우인데 본인은 그게 여론 조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어느 후보를 2% 올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그거는 우리가 흔히 가중치를 둬서 샘플을 모집한 다음에 응답한 뒤에 그 숫자를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보정이라는 걸 거쳐서 정확 숫자를 내보내서 여론조사는 발표했지만 오차범위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라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자기의 방어 수단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오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적극적인 방어 기제일 뿐이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저렇게 얘기 안 하고 보수 패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언론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오히려 다 까고 그리고 본인이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죠. 본인이 떳떳하다면은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보수 패널들이 자신을 공격을 하니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인 건데 이게 뭐 피하 구분도 못하고 이런 얘기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그동안 했던 말들이 앞뒤가 좀 안 맞더라. 이게 다 뭐 일일이 큰 틀에서 이건 이거고 이러니 큰 의미 이런 거구나라고 판단할 거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 명태균 씨 지금 여기저기 다 지금 공격하고 총 쏘고 칼 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하면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당당함이죠. 2,000장 있어. 200장도 넘을 걸 그중에 문제되는 거 내가 다른 것도 공개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정진석 실장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정진석이 이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씹으니까 나 문자를 방금 전에 보냈어요. 1시간 전에. 명태균입니다. 제 이름부터 얘기하지. 비서실장님 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더 고려해보고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자기가 정진석 실장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받더라. 그대가 문자도 남겼다. 신중하시라고. 자꾸 뭔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실장님 나랑 통하지 마시죠. 라고 계속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장 변호사님. 네. 당당한데 2,000장 중에 내 문제되는 거 200장 넘게 갖고 있는데 뭐 체리다봉도 있고 뭐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 왜 실장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글쎄요, 뭐 그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진석 실장이랑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에게 경고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에 대한 발언은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말씀해달라. 네.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경고로 들립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에 대해 어떤 해명들이 나왔었는데 그 해명들,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이 뭐 2번 만났다, 뭐 이런 해명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해명이 바로 반박으로 사실 해명 자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 한 명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네.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런 해명들을 만들거나 또는 이 대통령실에서 언론 대응을 할 때 명태균 씨가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나서지 말라라는 경고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직접 나서야 될 건 대통령 부부인 것이지 뭐 비서실장이 되었던 뭐 용산의 여러 관계자들은 지금 제대로 본인의 존재나 본인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할 테니까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에게 확인해보라 이런 차원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혼란의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팩트체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라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 부부를 어쩌면 협박하는 듯한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뭐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공적 대화를 뭐 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건 굉장한 압박이 될 텐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줘야만 선제적으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혼란들을 조금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이 얘기들, 의혹들에 대해서 가, 부, 맞고 틀리고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부터 솔솔 실제 이 사안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이 발언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책 잡힐 일은 한 적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명태균 씨를 국정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같은 얘기죠. 문제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 당당해.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참모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김진우 위원님.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곧대로 믿으면 참 좋겠어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지 못할 내용들이 지금 연일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명태균 씨하고 별말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 또 대선 이후에 또 올 봄까지도 4월 총선 때까지도 계속 명태균 씨하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누었고 정말 사적인 그런 대화만 나눈 것인지 우리 오빠가 누군지 그런 내용만 얘기한 것이 아닌지 또는 이 정말 국정에 관해서 명태균 씨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내분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고 알고 싶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저 말씀을 참모들에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참모들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하실 때가 온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참모들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좀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대통령 입장은 책 잡힐 일 하나 없고 문제도 없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참모진을 통해서 나와서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었었던 강명구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을 결국 우리 국정감사장에 세운다 하더라도 의혹 부풀리기밖에 되지 않을 거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알맹이는 없어요. 의혹이에요 다. 근데 여기에서 국민들은 그러잖아요. 오빠가 누군지 중요한 얘기예요. 개인 사적인 얘기고 너무나도 여사님께서 그냥 했던 주고받았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지금 온천하에 지금 공개한 거잖아요.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네. 지금 강명구 의원이 이거 다 의혹이고 알맹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적 대화들인 거지 이게 뭐 국정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없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이 전체 프레임을 그렇게 짜서 갖고 가는 거냐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당은 그 오빠가 남편이면 바보고 친오빠면 국정농단인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친오빠면 국정농단이다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네. 지금 강명구 의원 얘기는 친오빠라고 해도 국정에 개입을 해야 국정농단이지 그냥 그 전에 따로 한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농단이라고 단정을 짓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정농단의 만약에 정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황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해보거나 진상을 살펴볼 개연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카톡 내용에서 나온 오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고요. 뭐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친오빠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친오빠였다라고 한다면 당시 대선 과정에서도 그 친오빠가 굉장한 역할을 한 것으로도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이 만약에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나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본인의 뭔가 정책 관련돼서 입김을 불어나온 그런 정황들이 추가로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국정농단의 어떤 정황으로 또 삼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 그런데 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오빠가 남편인지 친오빠인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닐 것 같고 결국 이 명태균 씨가 과연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고 특히 공적으로 뭔가 정책이나 또는 국가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개입한 것은 없는지 또는 공천에 개입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국정농단이 있었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없었다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야당의 지금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같이 볼까요? 밑줄.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 증인의 김 여사 그리고 김 여사의 친오빠인 진우 씨를 포함을 시켰다. 어제 국회 지금 현재 국감 중이죠. 운영위의 증인으로 김 여사랑 김 여사의 친오빠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네. 지금 직접 국회로 불러서 국감에서 우리가 요거 물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민주 명카톡 올라타 김건희 총공세 토론회 열어 이방탄. 요거는 요 기사 제목보다도 요겁니다. 여기 보면 증인 참고인 명단이 있죠. 근데 보면 1번이 김건희 여사 영부인 직업 영부인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 여사, 2번은 명태균이고요. 3번은 김대남이고요. 4번은 이원모 비서관이다. 네. 줄줄이 운영이 국감의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증인들을 쭉 보면은 국회 운영위에서 명태균 씨 발에 이 명태균 발 의혹들이 굉장히 주요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 8월에 김 여사의 친오빠 증인으로 채택이 됐죠. 친오빠에 대한 얘기가 운영위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공식 직함이 없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크로스체크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박성준 의원님께서 예.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네, 지난 8월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아니 친오빠가 뭐 대통령실 들락날락 한다는데요. 했더니 그런 카더라 의혹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정진석 실장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김 여사의 친오빠 얘기가 다시 운영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선 지금 이 얘기를 국감의 어떤 소재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더불어서 국감뿐만이 아니라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야,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 아까 일면에서 잠깐 저희가 봤었죠. 민주당에선 지금 명태균 의혹이 추가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오늘 발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지금 김 여사 특검법 다시 발의를 할 거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때 예상됐던 시기보다 상당히 좀 앞당겨진 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번 국감이 끝나고 11월 달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네. 지금 이 명태균 씨 의혹이 나온 지 한 달 동안 이 정확하게 대통령실이나 또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혹, 처음에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명태균 씨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혹까지, 이런 의혹들이 그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 불듯이 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부분까지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요구들이 있었다. 특검법을 빨리 발의를 하자는 당내 논의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발의를 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명태균은 블루칩 11월 김 여사 특검 전국 노린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발의를 하게 되면 11월에 김 여사 특검법이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성재준 의원님. 사실 요 앞서서 4표 차였었거든요. 만약에 다시 표결 들어가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된다면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소 4표 아니었습니까? 이탈표가.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7표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딱 이제 그 2표만 이제 더 있으면은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최대표를 한다면은. 근데 참 아쉬운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법이나 이제 국감 전체다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으로 뒤덮는 게 누가 보든지 간에 민생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명태균은 블루칩이다. 뭐 저런 칩까지 있나 싶은데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정치 공세를 편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한 거다라든지 민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이게 넘어가지고 보수 우파라고 하는 국민들 사이에서조차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참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난 그 총선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난 갈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일단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왔었어야 되는 문제인가. 정말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응이 뭐가 문제냐, 뭐가 지금 우리가 잘못됐냐,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반응이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입장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용산 내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용산 외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보고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총선 끝나고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국민들의 말을 듣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또 해주셨어요. 네, 이게 지금 다시 김 여사 특검 정국으로 들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외국인이야? 모두가 아는, 전 세계가 아는 사람이죠. 트럼프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 왜 등장을 했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연설 없이 39분 동안 노래 틀고 춤만 춘 트럼프. 네, 무슨 말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He's going to be okay. We have nice music. We're together. Let me hear that music, please. Everyone, let's thank President Trump. Nice and loud. God bless. Play YMCA. Go ahead. Let's go. Nice and loud. Here we go, everybody. Young man, pick yourself off the ground. 네. 무슨 상황이냐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유세장입니다. 최대 격전지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타운홀 미팅을 하던 중에 이 창문을, 이 경호 때문에 창문을 좀 닫고 있었다 보니까 실내에서 2명의 지지자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또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바깥으로 좀 이렇게 위송을 한 뒤에 노래 주세요라고 한 거죠. 약간 장내가 좀 정돈이 되게끔 노래를 좀 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나가고 다 장내가 정돈이 됐는데 아까 잠깐 나왔죠. 9곡을 연달아서 39분 동안 계속 노래만 들었다. 정정합니다. 춤도 췄다. 네. 이렇게 하고 이게 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노래만 듣고 춤만 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유세 중 39분간 춤춘 트럼프. 왜 그런 거냐? 이창근 의원님. 왜일까요? 뭐 트럼프 후보의 뭐 이상 행동, 기한 행동은 뭐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상 행동이다. 예. 그래서 네. 뭐 당시에 본인이 이제 연설을 타운홀 미팅을 한 명이 이제 쓰러져서 나간 뒤에 재개했다가 다시 또 다시 한 명이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래만 트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뭐 이미 뭐 평상시에 잘 알려진 그런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크게 의미를 둘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약간 이해가 꼭 되지 않는 뭐 그런 행동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런 연장선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트럼프를 보면서 경쟁자죠. 상대 후보 해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트럼프 유세 중 39분간 춤만 춰. 해리스, 그가 괜찮길. 네, 여길 좀 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가 괜찮길 바란다 라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부적합하고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네요. 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네, 황의조 선수죠. 황의조 선수 굉장히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황의조 불법 촬영 인정. 검찰 징역 4년 구형입니다. 네, 황의조 선수 사실 이 불법 촬영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예요. 기소가 돼서 지금 어제 첫 재판이 있었었는데 재판에 출석하는 황 선수의 모습 같이 잠깐 보고 오실까요? 불법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네, 황 선수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상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기소가 돼서 어제 첫 재판으로 지금 출석을 하는 모습이에요. 뭐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재판에 들어가서 제 혐의 다 인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검찰 조사 내내 나 불법 아니에요. 상대방도 알고 있었고 다 합의가 있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근데 왜 첫 재판에서 바로 공소 사실을 다 인정을 한 것이냐. 장 변호사님,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한데요. 네. 아마 황의조 선수로서도 그리고 황의조 선수의 변호인으로서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들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자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하. 따라서 이런 부분들,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는 더 참적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깔렸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중에 한 명의 변호인은 이제 와서 반성하는 게 이게 진정성이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검찰이 지금 4년을 구형했다라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 한 명은 합의도 해줄 의사가 없다, 그리고 엄벌을 쳐달라라는 의사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재판부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사실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아니에요 하면 더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근데 지금 검찰 4년 구형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정리까지 같이 해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